65세. 아내와 저 30년 넘게 같이 벌었고요. 둘이 합쳐서 14억이 있습니다. 부자라고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변에 저보다 훨씬 많이 가진 분들도 있고요. 저보다 적은 분들도 있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지금 불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20년 전 45살 때 저는 정말 막막했거든요.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되지? 주식을 해야 하나, 예금을 해야 하나, 집은 팔아야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는 한 번도 몰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14억을 만든 비결이냐고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불안하지 않게 만든 비결은 맞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2005년 45이었습니다. 회사에서 15년 넘게 다니고 있었고요. 아이 둘은 고등학생이었어요. 큰애가 고3, 둘째가 고1. 아내는 애들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거든요. 출산하고 10년 넘게 쉬다가 복직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맞벌이였습니다. 둘이 벌으니까 생활은 나쁘지 않았어요. 넉넉하진 않아도 부족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해 가을에 일이 하나 있었어요. 회사 선배 한 분이 명예퇴직을 했거든요. 55세, 저보다 10년 선배였어요. 저보다 월급도 많이 받으셨고, 집도 더 좋은 데 사셨어요. 근데 송별회 자리에서 이러시더라고요. 야, 나도 솔직히 준비 안 됐어. 근데 어쩌겠어. 나가라는데. 술잔 내려놓으시면서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그 표정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나보다 10년 더 일하신 분, 나보다 돈도 더 많이 버신 분, 그런 분도 준비가 안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10년 뒤에 나는 뭐가 달라져 있을까? 그날 밤에 집에 와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지금 통장에 얼마 있지? 퇴직금 받으면 얼마나 되지? 노후에 월 얼마는 있어야 하지? 근데 숫자가 안 맞더라고요. 대학 등록금 보내야 하고, 나중에 결혼 자금도 줘야 하고, 그거 다 빼면 노후 자금은 언제 모으지? 맞벌이라 수입은 괜찮았는데, 쓸 때도 많았거든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아내를 깨웠어요. 당신, 나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아내가 눈 비비면서 일어났어요. 오늘 선배 송별회 갔다 왔거든. 그분이 자기도 준비 안 됐다고 하시더라. 우리도 준비해야 할 것 같아.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불안했거든요. 막연한 불안감. 그게 노후 준비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나도 요즘 그 생각 많이 했어. 의외였어요. 아내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 만나면 다들 그 얘기야. 노후 어떡하냐고. 연금은 얼마나 나오냐고. 아내 말로는요. 친구들 중에 남편이 명퇴당한 집이 몇 개 있대요. 갑자기 수입이 끊기니까 난리가 났다고요. 어떤 집은 퇴직금으로 치킨집 차렸다가 망했대. 어떤 집은 애들 등록금 내다가 다 썼대. 남의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는 둘이 벌잖아. 근데 그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거잖아.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은 둘 다 건강하니까 일하지. 근데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그날 밤 우리는 새벽 2시까지 얘기했어요. 지금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애들 대학 보내려면 얼마 드는지, 결혼 자금은 얼마나 줘야 하는지 다 꺼내놓고 얘기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요. 등록금이랑 결혼 자금까지 주면 우리한테 남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그건 나도 몰랐어요. 주식을 해야 하는지, 예금을 해야 하는지,
부동산을 사야 하는지 일단 알아보자. 주변에도 물어보고 책도 읽어보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돈을 나눠야 할 것 같아. 애들 등록금, 결혼 자금, 노후 자금. 다 섞어 놓으면 나중에 헷갈릴 거야. 그 말이 맞았어요. 한 통장에 다 넣어두면 급할 때 꺼내 쓰게 되거든요. 노후 자금도 결국 손대게 될 거예요. 통장을 따로 만들자. 목적별로 나눠서 관리하자. 그날 밤 우리가 정한 건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 뭔가 준비를 시작하자. 둘, 돈을 목적별로 나누자. 구체적인 건 아직 몰랐어요. 근데 방향은 잡힌 것 같았습니다. 아내랑 같은 마음이라는 게 다행이었어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날 이후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노후 준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나니까요. 더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주변에 물어봤거든요. 근데 하는 말이 다 달랐어요. 회사 동료 한 명은 이러더라고요. 야, 요즘 세상에 예금만 하면 바보야. 주식 해야 돼. 복리의 마법이라고 들어봤어? 그 친구는 주식으로 꽤 벌었다고 했어요. 몇 천만 원 수익 났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선배는 정반대였습니다. 주식. 그거 도박이야. 나 IMF 때 반 토막 났어. 그 뒤로 절대 안 해. 그 선배는 예금이 최고라고 하셨어요. 원금 보장되는 게 어디냐고요. 또 다른 분은 부동산을 추천하셨어요. 땅은 배신 안 해. 작은 거라도 하나 사놔. 어떤 분은 연금보험 들어야 한다고 하고요. 어떤 분은 달러를 사놔야 한다고 하고요. 듣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다 틀린 말 같기도 하고, 책도 몇 권 읽어봤어요. 재테크 책, 노후 준비 책.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더 헷갈렸습니다. 어떤 책은 주식 올인하라고 하고, 어떤 책은 현금이 왕이라고 하고, 어떤 책은 부동산 갈아타기 하라고 하고, 대체 뭘 믿어야 하는 거야? 아내한테 푸념을 했어요. 다들 하는 말이 달라.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 아내가 가만히 듣더니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부자야? 뭐, 주식하라는 사람, 예금하라는 사람. 그 사람들 노후 준비 다 돼 있어? 생각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다들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였어요. 남들 말 듣지 말고 우리 상황에 맞게 하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남들이 뭘 하든 우리한테 맞는 게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날부터 생각이 좀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남의 말 말고 우리 기준을 세워야겠다고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했어요. 주식을 할까, 예금을 할까, 부동산을 살까, 연금을 들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를 고르면 다른 게 아쉽고, 다른 걸 고르면 또 그게 아쉽고, 저녁 먹다가 또 그 얘기가 나왔어요. 나는 주식이 좀 무서워. 근데 예금만 하면 물가에 밀린다잖아. 아내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이러더라고요. 당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뭐가? 왜 꼭 하나만 골라야 해? 다 하면 안 돼? 그 말에 멈칫했어요. 다 하면 안 되나? 예금도 하고 주식도 하고. 생각해보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 하나만 고르라고 했거든요. 주식해야 돼. 아니야, 예금이 최고야. 근데 왜 하나만 해야 하지? 나눠서 하면 안 되나?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전문가야? 아니, 그럼 뭐가 오를지 알아? 모르지. 그럼 나누자. 하나가 안 되면 다른 게 버텨줄 거 아니야. 단순한 말이었는데,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뭐가 오를지, 뭐가 안전한지 모르잖아요. 그럼 한 곳에 몰빵하면 안 되는 거예요. 틀리면 다 잃는 거니까. 근데 나눠 놓으면 하나가 떨어져도 다른 게 있잖아요. 그날 밤에 결심했습니다. 몰빵하지 말자.
나눠서 준비하자. 뭘 얼마나 나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방향은 정해진 거예요. 한 바구니에 계란 다 담지 말라잖아요.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아내가 그날 한마디가 20년 노후 준비의 핵심이 됐습니다. 다 하면 안 돼? 지금 생각해도 그 말이 제일 중요했어요. 나누기로 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 정해야 했어요. 주말에 아내랑 식탁에 앉았습니다. 종이 한 장 펴놓고 계산을 했어요. 일단 우리 수입부터 정리하자. 둘이 합치면 한 달에 450만 원 정도 됐어요. 거기서 생활비 빼면 200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 200만 원을 어떻게 나눌까? 우리한테 필요한 돈이 크게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애들 돈, 등록금이랑 나중에 결혼 자금. 다른 하나는 우리 노후 자금. 그리고 비상금도 있어야 해. 갑자기 아프거나 차 고장 나거나. 아내 말이 맞았어요. 비상금 없으면 다른 통장 손 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100만 원은 노후 준비용, 100만 원은 등록금, 결혼자금, 비상금용. 맞벌이니까 가능한 구조였어요. 혼자 벌었으면 힘들었을 겁니다. 월급 들어오면 바로 나눴어요. 자동이체 걸어놓고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분리한 거요. 등록금 통장 돈은 등록금에만, 결혼 자금은 결혼에만, 비상금은 진짜 급할 때만, 노후 준비돈은 절대 안 건드린다. 이 원칙을 정했습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노후 돈은 없는 셈 치자. 무슨 일이 있어도 손 떼지 말자. 비상금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어요. 급한 일 생기면 비상금에서 쓰면 되니까요. 그 약속이 20년 동안 지켜졌습니다. 돈을 나눈 게 첫 번째 결정이었어요. 노후 준비로 매달 100만 원씩 넣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굴릴지 정해야 했어요. 다 예금에 넣을까? 아니면 주식을 할까? 고민이 됐습니다. 예금은 안전하지만 이자가 너무 낮았거든요. 그때 금리가 4% 정도였나? 물가 오르는 거 생각하면 거의 제자리인 거예요. 그렇다고 주식은 무서웠어요. IMF 때 망한 사람들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나누기로 했습니다.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은 적금, 나머지 50만 원은 주식. 적금은 안전하게 가져가고, 주식은 조금 욕심을 부려보는 거죠. 근데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개별 종목은 무서웠거든요. 어떤 회사가 잘 될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괜히 샀다가 망하면 다 잃는 거잖아요. 그때 책에서 본 게 있었습니다. S&P 500. 미국의 큰 회사 500개에 분산 투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이런 회사들에 조금씩 나눠서 들어가는 거예요. 한 회사가 망해도 499개가 있으니까 전체가 망하진 않는다고요.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똑똑하지 않거든요. 어떤 주식이 오를지 맞출 자신이 없어요. 근데 미국 경제가 망할까? 그건 아닐 것 같았어요. 미국이 망하면 전 세계가 다 망하는 거니까. 그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은 다시 투자하기로 했어요. 찾아 쓰지 않고 계속 굴리기로요. 복리의 힘이라고 하잖아요. 배당금을 다시 넣으면 그게 또 불어난다고요. 그렇게 정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은 적금, 매달 50만 원은 S&P 500. 배당금은 제 투자. 거창한 전략이 아니었어요. 그냥 모르니까 나누고 안 건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2005년 가을부터요. 매달 월급 들어오면 바로 나눴어요. 50만 원은 적금 통장으로, 50만 원은 S&P 500으로. 처음엔 솔직히 실감이 안 났어요. 50만 원씩 넣어봤자 얼마나 모이겠어. 근데 1년이 지나니까 보이더라고요. 적금 통장에 600만 원, S&P 500에도 600만 원 넘게.
2년이 지나니까 1200만 원씩, 3년이 지나니까 1800만 원씩, 적금은 꼬박꼬박 이자가 붙고 S&P 500도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아, 이게 되는구나. 복리라는 게 이런 건가 보다. 매달 계좌 확인하는 게 재미있어졌어요. 조금씩 불어나는 숫자 보면 뿌듯하더라고요. 아내한테 보여줬어요. 이것 봐. 3년 됐는데 이만큼 모였어. 아내도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네. 이대로 20년 하면 진짜 되겠다. 그때는 희망이 보였어요. 숫자가 증명해 주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회사 동료한테도 얘기했어요. 나 요즘 S&P 500 하거든. 3년 됐는데 꽤 괜찮아. 동료가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해야 하는데 맨날 미룬다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순탄했습니다. 주식 시장도 괜찮았고 금리도 나쁘지 않았어요. 세계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이대로만 가면 되겠다 싶었어요. 20년 뒤에는 꽤 모이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세상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더라고요. 순조롭게 가다가 갑자기 폭풍이 오는 거예요. 3년 동안 모은 돈. 그게 한순간에 반토막 날 줄은 몰랐습니다. 2008년이 오고 있었어요. 2008년 9월이었어요. 뉴스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리먼 브라더스라고 미국의 큰 투자은행이 있었거든요. 그게 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거예요. 처음엔 남의 일인 줄 알았어요. 미국 은행이 망했다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주식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뉴스에서 폭락 얘기만 나왔습니다. 세계 경제가 무너진다. 대공황이 온다. 다들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저도 불안해서 계좌를 열어봤어요. 열기가 무서웠는데 안 볼 수도 없더라고요. 마이너스 40%. 3년 동안 모은 돈이 반토막 나 있었습니다. 1800만 원 넣었는데 11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진짜로요. 핸드폰 들고 있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내한테 차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눈을 못 마주치겠는 거예요. 같이 아껴서 모은 돈인데, 내가 주식하자고 해서 넣은 돈인데, 저녁 먹는데 밥이 안 넘어갔어요. 아내가 눈치를 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주식? 고개를 끄덕였어요.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아내 표정이 굳더라고요. 한숨을 쉬었어요. 얼마나 빠진 거야? 40%. 그날 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분위기가 흉흉했습니다.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다들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끼리 모이면 온통 주식 얘기였어요. 나 다 팔았어.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팔아. 바닥이 어딘지 몰라. 저도 솔직히 팔고 싶었어요.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원금이라도 건져야 하는 거 아닌가.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새벽 3시에 눈이 떠져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노후 준비 시작한 거 후회도 됐어요. 그냥 예금만 할 걸. 왜 주식을 했을까? 3년 동안 열심히 모았는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건가? 그 생각에 잠을 못 잤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매일 뉴스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늘도 떨어졌다. 내일은 또 얼마나 떨어질까? 뉴스만 틀면 공포스러운 말들이 쏟아졌어요. 세계 경제 붕괴, 대공황 재현. 전문가들도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씩 손절하고 있었어요. 점심 먹다 보면 다들 주식 얘기였거든요. 누구는 어제 다 팔았대. 누구는 반이라도 건졌대. 그 말 들으면 저도 팔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나만 바보같이 들고 있는 건 아닌가. 회사에서 집에 오는 길이 무거웠어요.
지하철에서 핸드폰 계좌 열어보면 매일 숫자가 줄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밥을 먹는데 숟가락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째 잠을 못 자니까 눈치를 챈 거예요. 팔까 말까 고민 중이라고 했어요.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 원금이라도 건져야 하는 거 아닌가? 아내가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 돈 지금 써야 해? 그 말에 멈칫했어요. 노후 자금이잖아요. 20년 뒤에 쓸 돈이지 지금 쓸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왜 지금 팔아야 하지? 지금 팔면 진짜 손해야. 안 팔면 아직 손해 아니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 팔면 마이너스 40%가 진짜 손해가 되는 거고, 안 팔면 그냥 화면 위의 숫자일 뿐인 거잖아요. 20년 뒤에 쓸 돈인데, 20년 뒤에 올라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파는 순간 끝이지만, 버티면 기회는 있는 거니까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안 팔기로요. 무섭긴 했어요. 내일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더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아내 말이 맞았어요. 지금 당장 쓸 돈이 아니잖아. 그럼 굳이 지금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적금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었어요. 노후 자금 전부가 주식이었으면 못 버텼을 겁니다. 반은 안전하게 은행에 있다는 게 나머지 반을 버티게 해준 거예요. 나눠놓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몰빵했으면 그날 밤 다 팔았을 거예요. 아내의 그 한마디가 저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매달 넣던 50만 원. 이번 달에도 넣어야 하나. 시장이 매일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넣으면 그것도 같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돈을 불구덩이에 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이번 달은 좀 쉴까? 시장 안정되면 다시 넣을까?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한번 멈추면 다시 시작하기 어려워. 맞는 말이었어요. 이번 달 쉬면 다음 달도 쉬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이어트도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 쉬자 하면 내일도 쉬게 되고, 그러다 결국 안 하게 되는 거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싸게 사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3년 전보다 40%나 떨어졌으니까. 같은 50만 원으로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어차피 20년 할 거잖아요. 20년 동안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을 거예요. 내릴 때 안 사면 싸게 살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 달에도 50만 원을 넣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다음 달에도 넣었어요. 그 다음 달에도 넣었고요.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까지 저는 한 달도 안 빠지고 넣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어요. 지금 넣는다고요? 더 떨어지면 어쩔 거냐고요? 몰라요. 저도 무서웠어요. 근데 멈추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한번 멈추면 끝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계처럼 넣었습니다. 생각 안 하고 자동이체 그대로 두고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 넣은 돈이 제일 많이 불었다는 걸. 바닥에서 산 게 제일 수익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무섭지만 멈추면 안 된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끝나고 시장은 천천히 회복됐습니다. 2009년 말쯤 되니까 계좌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왔어요. 마이너스 40%까지 갔던 게 본전이 된 거예요. 그때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요. 버티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근데요,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2011년에 유럽 재정위기가 왔어요. 그리스가 망한다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도 시장이 출렁이었습니다. 2015년에는 중국발 폭락이 있었어요. 중국 경제가 흔들리니까
전 세계가 같이 흔들렸거든요. 그때도 한 달 만에 20% 가까이 빠졌어요. 2018년에도 한 번 크게 떨어졌고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세상이 멈췄어요. 주식 시장도 폭락했고요. 한 달 만에 30% 넘게 빠졌습니다. 20년 동안 위기가 4~5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계좌가 빨갛게 물들더라고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2008년 기억이 있으니까요. 근데 한 번 겪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떨어져도 결국 올라온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똑같이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팔지도 않았고, 더 사지도 않았어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매달 50만 원씩 넣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전략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뭘 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팔자니 2008년에 버틴 게 아깝고, 더 사자니 또 떨어질까봐 무섭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기계처럼 매달 넣기만 했습니다. 아내한테 가끔 물어봤어요. 이번에도 그냥 놔둘까? 아내는 항상 같은 말을 했어요. 지금 쓸 돈 아니잖아.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주변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누구는 바닥에서 다 팔고, 누구는 꼭대기에서 몰빵하고, 그분들은 결국 손해를 보시더라고요. 타이밍 맞추려다가 더 잃는 거예요. 저요? 저는 그냥 꾸준히만 했습니다. 오를 때도 50만 원, 떨어질 때도 50만 원.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제가 한 전부입니다. 노후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애들 뒷바라지도 했어요. 2006년에 큰애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2008년에 둘째도 들어갔고요.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어요. 한 학기에 몇백만 원씩 나가니까요. 근데 등록금 통장을 따로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서 냈습니다. 노후 준비 통장은 안 건드렸어요. 그게 원칙이었으니까요. 솔직히 유혹이 있긴 했어요. 등록금 통장이 바닥날 때 노후 통장에서 좀 빼서 쓸까 하는 생각이요. 근데 아내가 그랬잖아요. 노후 돈은 없는 셈 치자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등록금 모자랄 때는 비상금에서 땡겨 썼어요. 비상금 바닥나면 허리띠 졸라맸고요. 외식 줄이고 여행 안 가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8년. 둘 다 대학 졸업시켰어요. 졸업식 날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내랑 둘이 손잡고 울었습니다. 힘들었는데 해냈구나. 근데 노후 통장은 안 건드렸구나. 그게 제일 뿌듯했어요. 애들이 취직하고 몇 년 뒤에 결혼을 했어요. 큰애가 2018년에, 둘째가 2020년에요. 결혼 자금도 따로 모아뒀던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보태줬습니다. 요즘처럼 억 단위로 해준 건 아니에요. 우리 형편에 맞게 해줬어요. 애들도 이해하더라고요. 부모가 노후 준비 안 되면 결국 자기들 짐이 되는 거니까요. 2020년에 둘째 결혼시키고 나니까 애들한테 들어갈 돈이 없어진 거예요. 등록금 통장, 결혼자금 통장 다 비워졌습니다. 근데 노후 준비 통장은 그대로 있었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안 건드렸거든요. 그때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 진짜 해냈다. 애들 다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는데 노후 자금은 그대로인 거예요. 처음에 통장 나눈 게 진짜 잘한 일이었습니다. 안 나눴으면 분명히 손댔을 거예요. 2024년 65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어요. 35년 넘게 다닌 회사였습니다. 마지막 날 짐 정리하면서 생각이 많았어요. 처음 입사하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나갈 때가 됐구나.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해줬어요. 20년 전에 봤던 그 선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도 솔직히 준비 안 됐어. 그때 그 선배가 했던 말이요. 근데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집에 와서 계좌를 정리해 봤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계산 안 해봤거든요. 그냥 매달 넣기만 했으니까요. 먼저 S&P 500 계좌를 열어봤습니다. 4억 5천만 원.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20년 동안 넣은 돈이 1억 2천만 원인데 4억 5천이 돼 있더라고요. 배당금 재투자하고 복리로 굴린 결과였어요. 중간에 폭락도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적금은 예금으로 바꿔서 묶어뒀는데요. 이자 붙어서 약 2억 정도 됐어요. S&P 500만큼 많이 불진 않았죠. 근데 이 돈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잖아요. 위기 때마다 주식 안 팔고 견딘 이유가 이 돈이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배당주도 조금씩 모았어요. 월급 여유 있을 때 따로 산 거예요. 생활비 보조하려고요. 이게 1억 5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정리하면요. S&P 500이 4억 5천, 은행 예금이 2억, 배당주가 1억 5천, 금융자산만 8억이었어요. 아내한테 보여줬습니다. 우리 8억이래. 아내도 놀라더라고요. 매달 조금씩 넣은 건데 20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 집이 있잖아요. 2005년에 미분양 아파트 약 2억에 샀었거든요. 지금은 6억 정도 합니다. 이건 투자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살 집이 필요해서 산 거예요. 전부 합치면 14억. 한 번에 번 돈은 없습니다. 로또 맞은 것도 아니고 대박 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20년 동안 꾸준히 넣은 결과예요. 시간이 만들어준 돈이었습니다. 자산이 얼마냐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매달 쓸 돈이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10억이 있어도 매달 까먹기만 하면요. 불안해서 돈을 못 써요. 줄어드는 통장 보면서 조마조마하게 되거든요. 이번 달에 200 썼으니까 9억 8천 남았네. 다음 달에 또 200 쓰면 9억 6천이네. 이러다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게요. 지금 저는 매달 235만 원이 들어와요.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첫 번째가 국민연금이에요. 부부 합쳐서 140만 원 나옵니다. 저는 35년 넘게 냈고요. 아내도 20년 정도 냈거든요. 젊었을 때는 국민연금 내는 게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저거 나중에 받을 수나 있을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받아보니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 일 없어도 매달 나오는 돈이에요. 주식이 떨어져도 나오고, 금리가 내려도 나와요. 내가 아파서 누워 있어도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에요. 노후의 바닥을 잡아주는 돈입니다. 두 번째가 예금 이자예요. 2억을 예금에 넣어두니까 월 45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많지는 않죠. 근데 이 돈은 원금이 안 줄어들잖아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다는 게 마음 편한 거예요. 세 번째가 배당주에서 나오는 배당금이에요. 1억 5천 넣어둔 거에서 월 50만 원 정도 나와요. 140만 원 더하기 45만 원 더하기 50만 원. 월 235만 원입니다. 부자들 보면 웃기겠죠? 235만 원이 뭐가 대단하냐고. 근데 저한테는 충분해요. 집은 있으니까 월세 안 내도 되고, 아이들은 다 컸으니까 용돈 안 줘도 되고, 235만 원이면 생활이 됩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모자라지는 않아요. S&P 500 배당금은 따로 있어요. 연 6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건 생활비로 안 써요. 여행 가고 싶을 때, 큰 경조사 있을 때, 그때 쓰려고 남겨두는 돈이에요. 작년에 아내랑 제주도 다녀왔거든요. 생활비 걱정 안 하고 여행 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진짜 노후의 여유더라고요. 생존만 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느낌을 주는 돈이에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요. 천천히 커피 한 잔 마십니다. 급할 게 없어요. 출근 안 해도 되니까.
35년 동안 아침마다 전쟁이었거든요.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뛰어나가고 지하철에서 사람들한테 치이고 회사 도착하면 이미 지쳐 있고 그게 매일 반복이었어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눈 떠지면 일어나고 커피 내려서 천천히 마시고 창밖으로 해 뜨는 거 보면서요. 이런 여유가 있었나 싶어요. 아내랑 동네 산책을 해요. 아파트 뒤에 작은 공원이 있거든요. 한 바퀴 돌면 30분 정도 걸려요. 예전에는 그 공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출퇴근하느라 바빠서 볼 틈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매일 가요. 계절마다 다른 꽃이 피더라고요. 그런 것도 처음 알았어요. 점심은 간단하게 먹어요. 아내랑 둘이서 뭐 해 먹거나, 가끔 동네 식당 가서 먹거나, 오후에는 책을 읽어요. 현직 때는 책 읽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퇴근하면 피곤해서 TV만 보다 잤어요. 지금은 하루에 한두 시간씩 읽어요. 도서관에서 빌려오기도 하고, 손주들 오면 같이 그림책 보기도 하고요. 낮잠도 자요. 점심 먹고 1시간 정도.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저녁에는 뉴스 보고 아내랑 수다 떨다가 잠들어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이달 말에 돈이 들어온다는 걸 아니까요. 국민연금 나오고, 이자 나오고, 배당금 나오고, 내가 일 안 해도 돈이 들어와요. 그게 제일 큰 안도감입니다. 예전에는 몰랐어요. 월급이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퇴직하고 나니까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알겠더라고요. 일 안 해도 돈이 들어온다. 그래서 조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평범한 하루가 가능한 거예요. 화려하진 않아요. 남들한테 자랑할 것도 없고요. 근데 불안하지 않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챕터 16 불안하지 않은 삶. 돌이켜보면요. 제가 잘한 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둘이 같이 번 거요. 혼자 벌었으면 이 구조가 안 됐어요. 생활비 쓰고 애들 뒷바라지하면 남는 게 없었을 겁니다. 아내가 다시 일을 시작해 준 게 컸어요. 둘이 벌어서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몰빵하지 않은 거요. 주식에 다 넣었으면 2008년에 다 팔았을 거예요. 예금만 했으면 물가에 밀렸을 거고요. 나눠서 했으니까 버틸 수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준 거예요. 세 번째, 멈추지 않은 거요. 위기가 와도 무서워도 그 달에도 50만 원씩 넣었어요. 기계처럼 20년을 넣었습니다.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14억이라고 해도 요즘 서울 아파트 하나 값도 안 돼요. 근데 불안하지 않아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고 아내랑 여행 갈 여유도 있으니까요. 많이 가진 게 아니라 안 흔들리게 가진 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께 공유해 주셔도 좋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려요. 봄날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65세 이후 왜 어떤 분은 돈 걱정이 없고 어떤 분은 평생 모은 돈이 금세 사라질까요? 그 차이는 버는 법이 아니라 지키는 습관에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돈 습관 탑3를 말씀드릴게요. 당신의 노후 자산을 노리는 함정이 있습니다. 사장님, 이 상품 정말 괜찮습니다. 퇴직하고 3개월 된 김철수 씨 68세는 은행 앞 카페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정장 차림에 명함까지 건네는 그는 금융회사 팀장이라고 했죠. 원금은 100% 보장되고요. 매달 7%씩 이자가 들어옵니다. 3천만 원 넣으시면 한 달에 210만 원이에요. 은행 금리가 2%도 안 되는 요즘 이런 기회 흔치 않습니다. 김철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은행 예금으로는 한 달에 고작 8만 원. 연금도 월 60만 원이 전부였죠. 210만 원이면 생활이 훨씬 나아질 텐데 결국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첫 달 정말로 21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달도 세 번째 달도 김철수 씨는 안심했죠. 그런데 4개월째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사무실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그렇다면 노후 자산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바로 투자 실패입니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 불법 사금융 피해액은 연간 4조 원이 넘습니다. 그중 65세 이상 피해자 비율이 전체의 58%입니다. 왜 유독 노년층이 많을까요? 첫째, 목돈이 있습니다. 퇴직금, 연금 일시금, 부동산 매각 자금, 평생 모은 돈이 한꺼번에 손에 쥐어지죠. 둘째, 정기 수입이 끊깁니다. 월급이 없으니 불안합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셋째, 저금리 시대입니다. 은행 예금 금리는 연 2%대 1억 원을 넣어도 한 달에 16만 원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 7% 보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솔직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똑같은 3가지 말을 사용하죠. 첫 번째는 원금 보장됩니다. 투자에서 원금 보장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은행 예금과 저축은행 예금만 예금자 보호법으로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그 외 모든 투자는 원금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주식도, 채권도, 펀드도, 심지어 국채도 원금을 100%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원금 보장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이미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매달 고정 수익 지급합니다. 월 7% 수익, 연 84%입니다. 전 세계 어떤 정상적인 투자 상품도 연 84%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워런 버핏의 50년 평균 수익률은 연 20%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도 20%인데 84%라니요? 계산해 볼까요? 1,000만 원을 월 7%로 투자하면 1년 후 1,840만 원, 2년 후 2,680만 원, 3년 후 3,520만 원. 말이 됩니까? 이런 수익률이 가능하다면 전 세계 부자들이 줄을 서겠죠. 세 번째는 은행보다 안전합니다. 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예금자 보호법도 있고요. 그런데 누군가 은행보다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그럼 물어보세요. 어느 기관의 감독을 받나요? 예금자 보호가 되나요? 사업자 등록증 좀 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 대답을 못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2020년 라임 자산운용 사건이 터졌습니다. 피해액 1조 6천억 원, 피해자 약 1만 명. 라임은 대형 증권사를 통해 펀드를 판매했습니다. 원금 보존형 펀드, 안정적 고수익, 이런 말로 투자자를 모았죠. 하지만 실제로는 허위 서류로 부실 기업에 투자했고 나중엔 환매도 중단됐습니다. 피해자 중 상당수가 퇴직금을 몽땅 잃은 60대에서 70대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2019년 P2P 업체 팝펀딩 사기 사건, 연 12%에서 15%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2천억 원을 모았습니다. 투자금은 대출이 아닌 대표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고 회사는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피해자 2,800명 중 70% 이상이 50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왜 이런 피해가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은퇴 후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젊을 땐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은퇴 후엔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닙니다. 70세에 3천만 원을 잃으면 다시 모으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자리도 없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죠.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모두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금융감독원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금융회사는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금융회사 정보 메뉴를 클릭하면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익률이 현실적인지 따져보세요. 연 10% 이상 수익률을 보장한다면 일단 의심하세요. 2024년 기준 은행 예금 금리는 연 2.5%에서 3.5%, 국채 금리는 연 3%에서 4%, 회사채 금리는 연 4%에서 6%. 이게 현실입니다. 세 번째, 투자 설명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모든 금융 상품은 투자 설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설명서에는 위험 등급, 수수료, 예상 수익률이 명확히 나와 있어야 합니다. 설명서가 없다면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네 번째, 원금 보장 약속을 조심하세요. 누군가 원금 100% 보장이라고 말하면 그 순간 의심하세요. 법으로 금지된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 재투자 권유를 경계하세요. 처음 몇 달은 이자를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 수익을 재투자하시면 더 많은 이자를 드립니다. 이게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입니다. 새로운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주는 거죠.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럼 이제 안전한 투자의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노후 자산 관리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분산 투자입니다. 한 곳에 몰빵하지 마세요. 예금 50%, 국채와 안정형 펀드 30%, 주식형 펀드 20%, 이렇게 나누면 한 곳이 흔들려도 전체는 안전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예금자 보호 상품을 우선하는 겁니다. 은행 예금과 저축은행 예금은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망해도 돌려받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기본 생활비는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국채와 연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국채는 나라가 보증합니다. 연금은 정부가 관리합니다. 수익률은 낮아도 안전성이 최고입니다. 네 번째 원칙, 가장 중요합니다. 잃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돈을 잃지 않는 겁니다. 연 10%를 벌려다 원금을 잃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연 3%라도 10년, 20년 안전하게 가져가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투자해버렸다면 세 가지를 즉시 실행하세요. 첫 번째, 즉시 신고하세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국번 없이 1332 경찰청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12 늦으면 늦을수록 돈을 찾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증거를 확보하세요. 통장 내역, 계약서, 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 모든 증거를 보관하세요. 세 번째, 집단 소송에 참여하세요.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대응하는 게 유리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족과 대화하세요. 아빠, 그 투자 괜찮은 거 맞아요? 자녀가 이렇게 물으면 귀찮아하지 마세요. 오히려 고마운 일입니다. 중요한 투자는 가족과 꼭 상의하세요. 괜한 걱정 끼치기 싫어서
이런 생각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건 높은 수익이 아닙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건 잃지 않는 선택입니다. 은행 금리가 낮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월 7% 수익은 환상입니다. 하지만 연 3% 안정은 현실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환상이 아닌 현실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보이스피싱, 그들이 쓰는 심리 조종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의심하세요. 당신의 노후 자산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완전 공감합니다. 수정할게요. 부모 마음은 똑같습니다. 내 노후보다 자녀가 우선이죠. 엄마, 결혼 자금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빠, 전세 구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해서요. 사업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미천이 없네요.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는 고민도 없이 답합니다.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박순자 씨 67세,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자금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3년 후 둘째 아들도 결혼. 이번엔 8천만 원을 보탰죠. 남편 퇴직금과 평생 모은 돈 합쳐서 3억 원이었는데 1억 8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괜찮아. 우린 연금 있잖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 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갔습니다. 국민연금 월 80만 원, 남편 기초연금 월 30만 원, 합쳐도 110만 원. 생활비는커녕 병원비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남은 돈 1억 2천만 원도 3년 만에 바닥났습니다. 지금 박순자 씨는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에 삽니다. 아들들은? 큰아들은 자기 집 대출 갚느라 바쁘고 둘째는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박순자 씨는 그렇게 말하지만 슈퍼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합니다. 시간당 9,860원. 하루 4시간씩 일하면 한 달에 80만 원 정도. 여기에 기초연금 30만 원 더해 한 달 수입이 110만 원입니다. 월세 내고 나면 70만 원. 병원비, 약값 빼면 한 달에 50만 원으로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도 실화입니다. 통계를 한번 볼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2년에 발표한 노인 빈곤 실태 조사를 보면 노후 빈곤에 빠진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녀에 대한 과도한 경제 지원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자녀를 돕다가 노후 빈곤에 빠집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38.1%입니다. 10명 중 4명이 가난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이 14.8%인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2.5배 이상 높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국 부모들의 자녀 지원 규모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2023년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모 10명 중 6명이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합니다. 평균 지원 금액은 연 890만 원. 그런데 65세 이상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62만 원입니다. 연금보다 더 많은 돈을 자녀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제 사례를 더 들어볼까요? 이명호 씨 70세. 딸이 카페 창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빠, 5천만 원만 빌려줘. 장사 잘 되면 1년 안에 갚을게. 이명호 씨는 고민했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이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딸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해봐라.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카페는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위치가 안 좋았고
경쟁도 심했습니다.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갚을 길이 없어. 이명호 씨는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건강하면 됐어. 그로부터 2년 후, 이명호 씨는 아들에게도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해서요. 남은 돈은 7천만 원. 부인과 둘이서 월 50만 원씩 쓴다고 해도 12년이면 바닥납니다. 이명호 씨는 지금 77세, 평균 수명 83세까지 6년 남았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정부 조사를 보면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 저축액은 7,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녀 결혼 지원 평균 금액이 5,200만 원입니다. 저축의 3분의 1을 자녀 결혼에 쓰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자녀들이 갚기 어렵다는 겁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2023년 자료를 보면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은 비율이 28.4%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7명은 결국 갚지 못합니다. 나중에 갚을게요. 이 말은 대부분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부모들은 계속 돈을 줄까요? 첫째,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못 봅니다. 엄마, 나 전세 못 구하면 월세 살아야 해.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둘째, 내 노후는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합니다. 우린 검소하게 살면 돼. 연금도 있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셋째, 자녀가 성공하면 나중에 돌려받을 거라 기대합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잘 되면 효도할 거야. 하지만 통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 실태 조사를 보면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노인 비율은 18.2%입니다. 10명 중 2명도 안 됩니다. 그것도 평균 지원액이 월 22만 원에 불과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돈, 연 890만 원.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돈, 연 264만 원.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자녀를 도와주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생활비부터 확보하세요. 자녀를 돕기 전에 내가 쓸 돈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 수명 85세까지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 따져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65세라면 20년이 남았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이라면 1년에 1,800만 원, 20년이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의료비 예비비까지 더하면 최소 4억 원은 있어야 합니다. 이 돈을 확보한 후에 남는 돈으로 자녀를 도와야 합니다. 두 번째, 빌려주지 말고 주세요. 나중에 갚아라. 이 말은 나중에 갈등만 만듭니다. 차라리 줄 수 있는 만큼만 주고, 이건 너 주는 거야. 갚지 않아도 돼. 이렇게 명확히 하세요. 그래야 서로 편합니다. 세 번째, 한도를 정하세요. 결혼 자금은 3천만 원까지, 사업 자금은 지원 안 함. 이런 원칙을 미리 세우고 자녀에게도 알려주세요. 무한정 줄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엄마 아빠도 노후 준비가 필요해. 도와주고 싶지만 한계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더 건강한 관계입니다. 숨기고 퍼주다가 나중에 빈곤에 빠지면 오히려 자녀에게 짐이 됩니다. 다섯 번째, 정부 지원 제도를 알려주세요. 자녀가 전세 자금이 필요하다면 부모가 다 주지 말고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안내하세요. 소득에 따라 연 1.5%에서 2.9% 이자로 최대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창업 자금이 필요하다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찾아보세요.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많습니다. 부모 돈부터 쓸 게 아니라 이런 제도부터 활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영숙 씨 66세. 아들이 결혼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원이 필요해요. 김영숙 씨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3천만 원 줄게. 나머지는 전세 자금 대출받아. 엄마도 노후 준비해야 해서. 더는 어려워. 아들은 처음엔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숙 씨는 자신의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아빠 노후 자금이 1억 5천만 원이야. 한 달에 100만 원씩 쓰면 12년밖에 안 돼. 평균 수명까지 살려면 20년은 있어야 해. 아들은 이해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제가 알아볼게요. 결국 아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김영숙 씨는 3천만 원만 지원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김영숙 씨는 여전히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고요.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반대로 무리하게 다 퍼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는 빈곤에 빠지고 자녀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명절 때마다 엄마 아빠 괜찮으세요? 용돈 드릴게요.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하지만 자녀도 자기 생활이 빠듯합니다. 부모에게 매달 100만 원씩 드릴 여유가 없죠. 결국 부모도 자녀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어야 자녀도 편하게 산다.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는 노후. 그게 진짜 효도를 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부모가 든든해야 자녀도 든든합니다. 내가 빈곤에 빠지면 자녀가 나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게 더 큰 부담입니다. 지금 자녀에게 5천만 원 주는 것보다 20년 후 자녀에게 짐이 안 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 노후부터 지키세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일 때 자녀도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보증과 빚, 한순간에 무너지는 노후를 다루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나와 자녀 모두를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소소해 보이지만 의외로 가장 큽니다. 바로 매달 조금씩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보험료, 통신비, 쓰지 않는 구독료.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10년, 20년 모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최진수 씨 69세. 퇴직하고 3년이 지났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국민연금 월 70만 원. 부인 기초연금 월 32만 원. 합쳐서 102만 원. 여기서 월세 45만 원 내면 57만 원 남습니다. 식비, 병원비, 생활비 쓰면 항상 마이너스였죠. 도대체 돈이 어디로 가는 걸까? 최진수 씨는 통장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험료만 한 달에 28만 원. 종신보험, 암보험, 실손보험, 저축보험. 무려 7개나 들어 있었습니다. 30대부터 하나씩 가입했던 보험이 40년 동안 쌓인 겁니다. 통신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휴대폰 요금제 월 7만 원, 인터넷 월 4만 원, 케이블 TV 월 3만 원, 합치면 14만 원입니다. 구독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월 1만 7천 원, 유튜브 프리미엄 월 1만 4천 원, 헬스장 월 6만 원. 하지만 넷플릭스는 거의 안 받고 헬스장은 3개월째 가지 않았습니다. 카드 자동 결제로 빠져나가는 돈이 한 달에 9만 원. 모두 합치면 보험 28만 원, 통신비 14만 원, 구독료 9만 원, 한 달에 51만 원이었습니다. 월 수입 102만 원 중
거의 절반이 이런 고정 지출로 나갔습니다. 이게 말이 돼? 최진수 씨는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험부터. 보험 설계사를 만났습니다. 7개나 필요 없습니다. 실손보험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지하세요. 종신보험은 만기가 가까워. 해지하면 손해였지만 저축보험 2개와 암보험 1개는 정리했습니다. 월 15만 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통신비. 휴대폰 요금제를 바꿨습니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필요 없었습니다. 와이파이가 있는 집에서 주로 쓰니까요. 월 3만 원대 요금제로 변경. 한 달에 4만 원이 줄었습니다. 케이블 TV도 해지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충분했으니까요. 월 3만 원 절약. 마지막으로 구독료. 넷플릭스는 해지. 유튜브 프리미엄도 해지. 헬스장도 끊었습니다. 월 9만 원 절약. 모두 합치면 한 달에 31만 원이 줄었습니다. 1년이면 372만 원. 10년이면 3,720만 원입니다. 이렇게 큰 돈이었구나. 최진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통계를 한번 볼까요? 통계청 2023년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월 평균 지출은 185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비필수 지출이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비필수 지출이란 당장 안 써도 생활하는데 문제없는 돈입니다. 보험료, 통신비, 구독료, 안 쓰는 멤버십, 자동이체 등 월 37만 원 정도입니다. 1년이면 444만 원, 10년이면 4,440만 원입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 2022년 조사를 보면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 보험료는 월 23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로 보장받는 보험은 평균 2.3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중복 보장이거나 필요 없는 보험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통신비 실태조사를 보면 60대 이상 평균 통신비는 월 12만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는 월 평균 5GB, 무제한 요금제를 쓸 필요가 없는데도 비싼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년 조사를 보면 60대 이상 중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48.3%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 달에 한 번도 안 쓰는 비율이 34.7%입니다. 쓰지도 않으면서 매달 자동 결제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째,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귀찮습니다. 보험 가입은 전화 한 통이면 되지만 해지하려면 서류도 써야 하고 설계사를 만나야 합니다. 다음에 해야지. 이러다가 몇 년이 지나갑니다. 둘째, 필요 없다는 걸 모릅니다. 30년 전에 가입한 보험이 지금도 필요한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셋째, 자동 결제라서 체감이 없습니다. 현금으로 내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카드 자동 결제는 빠져나가는 걸 모릅니다. 통장에서 조용히 사라지죠. 넷째, 해지하면 손해볼까봐 불안합니다. 보험 지금 해지하면 손해 아니에요? 이런 말을 듣고 그냥 유지합니다. 하지만 계산해보면 계속 내는 게 더 손해일 때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김순희 씨, 72세. 보험료가 한 달에 32만 원이었습니다. 20대 때부터 가입한 보험이 10개나 됐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클리닉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이 중에서 3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지하세요. 중복 보장이 너무 많습니다. 실손보험 2개 있는데 한 번 청구하면 한 곳에서만 받습니다.
둘 다 낼 필요 없어요. 저축보험은 이자가 연 2%인데 은행 예금이 3%입니다. 해지하고 은행에 넣는 게 나아요. 김순희 씨는 7개를 해지했습니다. 월 23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통신비도 정리했습니다. 휴대폰은 알뜰폰으로 바꿨습니다. 통신사 직영은 월 7만 원인데 알뜰폰은 월 2만 원. 똑같은 통신망을 쓰는데 5만 원이 쌌습니다. 인터넷도 바꿨습니다. 기가 인터넷은 필요 없었습니다. 100메가면 충분했거든요. 월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모두 합치면 한 달에 30만 원이 줄었습니다.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김순희 씨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그냥 버렸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는 돈을 막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 리모델링을 하세요. 금융감독원에서 무료로 보험 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1332로 신청하면 전문가가 내 보험을 분석해 줍니다. 중복 보장, 불필요한 보험을 찾아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세요. 실손보험 하나,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하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통신비를 점검하세요. 휴대폰 요금제를 확인해 보세요. 데이터를 얼마나 쓰는지 체크하고 필요한 만큼만 쓰는 요금제로 바꾸세요. 만약 와이파이를 주로 쓴다면 알뜰폰도 고려해 보세요. 통신사 직영보다 30%에서 50% 저렴합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인터넷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 보고 카톡하는 정도라면 100메가면 충분합니다. 케이블 TV도 확인하세요. 요즘은 유튜브나 티빙 같은 무료 서비스도 많습니다. 꼭 필요한지 따져보세요. 세 번째, 구독료를 정리하세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음악 스트리밍, 신문 구독, 잡지 구독.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쓰나요? 안 쓴다면 과감히 해지하세요. 구독은 가입할 때 편하지만 해지는 귀찮습니다. 하지만 10분만 투자하면 연간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동 결제를 확인하세요. 카드 자동 결제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은행 앱이나 카드사 앱에 들어가면 자동 결제 목록이 나옵니다. 헬스장, 요가, 영어 학습 앱, 쓰지 않는 멤버십. 빠져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씩 확인하고 필요 없는 건 즉시 해지하세요. 다섯 번째, 1년에 한 번 점검하세요. 새는 돈은 한 번 막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생깁니다. 새로 가입한 구독, 새로 든 보험, 바뀐 통신요금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달력에 표시해두고 그날이 오면 꼭 확인하세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경숙 씨 68세. 매달 빠듯한 생활을 하다가 새는 돈을 점검했습니다. 보험 7개 중 4개 해지. 월 18만 원 절약. 휴대폰 알뜰폰 변경. 월 5만 원 절약. 케이블 TV 해지. 월 3만 원 절약. 구독 서비스 3개 해지. 월 4만 원 절약. 합치면 한 달에 30만 원. 1년에 360만 원입니다. 이경숙 씨는 이 돈을 모아서 5년 만에 1,8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커피 한 잔 아끼는 것보다 새는 돈 막는 게 훨씬 크다. 이경숙 씨의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작은 새는 돈이 모여 큰 노후 자금이 됩니다. 한 달에 15만 원씩만 줄여도 1년이면 180만 원, 10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기초생활을 3년은 더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자동 결제 목록을 점검하고 필요 없는 보험을 해지하세요. 10분이면 됩니다. 그 10분이 당신의 노후를 바꿉니다. 새는 돈을 막으면 노후 자금이 채워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습니다. 고수익 투자의 유혹, 자녀에게 무리한 지원, 그리고 새는 돈 방치. 이 세 가지가 노후 자산을 무너뜨립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건 높은 수익이 아닙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건 잃지 않는 선택입니다. 월 7% 수익보다 월 3% 안정이 낫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 노후부터 지키세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일 때 자녀도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 아끼는 것보다 새는 돈 막는 게 훨씬 큽니다. 한 달에 15만 원씩만 줄여도 10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고수익보다 더 값진 건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겁니다. 노후 자산은 빠르게 불리는 게 아니라 오래 지켜내는 데서 차이가 납니다. 투자의 성패는 수익률이 아니라 결국 내 돈을 끝까지 지켜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의심하고 점검하고 지키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노후 자산을 지키는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나도 이런 실수를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돈을 아꼈어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